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사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시댁 제사만 9번이었죠. 음식은 항상 제가 했고 설거지도 뒷정리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골랐고 밤이 깊도록 전을 붙였습니다. 손이 기름에 절어서 퉁퉁 붓는 날도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면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고 제사가 끝나면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밥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부엌에서 묵묵히 뒷정리를 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스스로를 길들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섭고도 강한 분이셨습니다. 칭찬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제사 음식을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작년보다 간이 좀 세네, 전이 너무 두꺼워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년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인정 한마디를 기다리며 40년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땐 그게 제 전부였어요. 아이를 둘 낳아 키우면서도 명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도 해열제를 먹이고 업고 시댁에 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지도 함께 걱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였죠.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40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아지신 건 몇 해 전부터였어요. 다리가 불편해지시고 혼자 거동하시기 힘들어지셨죠. 자식들 중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저였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온 건 결국 제 결정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도 딱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손발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주무시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드렸습니다. 불편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새벽에 몇 번이나 불려나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왜 모셔왔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요. 그냥 버텼어요. 날이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잠이 부족해서 낮에 멍하니 있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새벽 시어머니 곁에는 저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자리를 비웠고 시누이는 다음날 온다고 했었어요. 숨이 가빠지시는 게 느껴졌고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뭔가를 전하려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하게,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나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모인 날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작은 아주버님이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오셨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었어요. 형은 친아들이 아니야.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남편이 3살 때 먼 친척 집에서 데려온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던 아이를 거둔 거라고요. 입양 서류 같은 건 없었고 그냥 호적에 올린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지 말라 했다는 것보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40년 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아팠어요. 저는 그 집안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저만 몰랐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고 저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40년을 보낸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 시댁에 들어가던 날을 떠올렸어요. 처음 시어머니께 절을 올리던 날, 남편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던 날. 그게 다 무엇이었을까요? 핏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함께 쌓은 시간이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발이 움직였어요. 오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몸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해서 부엌으로 향했는데 제 자리에 작은 아주버님 댁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전을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걸 보더니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어머, 형님. 이제 제사는 우리가 할게요. 형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의미는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부엌 앞에 멈춰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아무도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그 사이에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그 집에서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 시간 내내 낯선 손님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가족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려고 보니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 언제 내보낸 건지 누가 내보낸 건지도 몰랐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져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난 거였죠.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그 감정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멍하게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그 무렵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거웠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곁에 있었지만 뭔가를 해주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저도 그걸로 버텼어요. 그것 말고는 달리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거였어요. 딸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명절에 우리 둘만 집에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겠죠. 왜 시댁에 안 가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다 알고 있다는 것 같았죠. 아들은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쪽에서 무슨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그제야 조금 울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목이 먼저 메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대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잖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잠깐 망설였는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말을 고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혹시 땡땡씨 부인 되시나요? 그렇다고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집 친아들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다른 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몇 해 전에 수소문 끝에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이미 자신의 삶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분은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집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형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며느리답게 살았다고. 제일 고생했다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제 앞에서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차갑고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던 분이 뒤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서럽기도 했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에서 가장 장남 노릇을 한 사람은 형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던 것들이, 서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남편한테 그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딱 두 글자였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걸 혼자 안고 살았는지 그 마음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남편도 피해자였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요. 저는 그 뒤로 제사에 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많이 생각했어요. 가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안 가면 뭔가 도망치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꼭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증거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핏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저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지켜보고 힘든 시간을 버텨낸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아니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족의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만 몰랐을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말이어야 하는 걸까? 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동안 그 감정을 느끼다가
천천히 내려놓아요. 억울하다고 해서 제 40년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제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끼리 딸이 오고 아들이 오고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눈치 볼 사람 없이 편하게 앉아있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따뜻합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리,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이제 제 명절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 40년을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고 서러웠고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자격을 당당하게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으니까요. 제 40년은 누가 뭐라 해도 진짜였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